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왜 독재자들은 나라가 망해가도 자기들은 항상 부자일까요? 오늘은 수십 년 동안 겉으로는 자본주의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뒤로는 그 누구보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해 거대한 보이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러시아 지도자들의 기막힌 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밀 제국은 스탈린의 황금을 런던 심장부로 옮기는 데 사용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푸틴의 수십억 달러를 꽁꽁 숨겨주고 있죠.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에 새로운 통찰력이 더해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를 향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1941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치 독일이 300만 대군, 3,000대가 넘는 탱크, 2,500대의 전투기를 이끌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상 침공, 바로 바르바로사 작전이었죠. 그런데 소련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소련의 붉은 군대는 독일군의 속도와 조직력 앞에 그냥 종이처럼 무너져 내렸고 불과 며칠 만에 수만 명의 병사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근데 진짜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스탈린은 이미 자기 부하 장군들로부터 침공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에이, 설마 히틀러가 나를 치겠어? 하면서 전부 무시해버렸죠. 그의 오만은 현실이 되었고 실제 침공이 시작되자 스탈린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무실에 틀어박혀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소련 지휘부는 완전 마비 상태였고 적의 탱크는 매일같이 수도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죠. 스탈린의 리더십 재앙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4년 전에 자기 손으로 자기 군대의 등뼈를 부러뜨려 놨거든요. 1937년과 38년 대숙청 또는 대공포라 불리는 기간 동안 스탈린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특히 군 고위 지휘관 대부분이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당시 공산당 내부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생기자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혀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 결과 군 고위 지휘관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 지휘체계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장교들은 누구도 감히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았죠. 이 시점엔 나치보다 스탈린이 더 무서웠으니까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약화된 소련군은 결국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내고 승리를 향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전쟁에선 이겼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공식적인 경제적 피해 수치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1700개의 도시가 파괴되었고 7만 개의 마을이 불탔습니다. 2,5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고 600만 채 이상의 건물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3만 개가 넘는 공장이 사라졌고 10만 개 이상의 학교와 병원이 파괴되었습니다. 1941년 화폐 가치로 7천억 루블 이상의 피해였는데 이걸 오늘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계산하면 약 3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물론 이 피해의 상당 부분은 나치 독일의 책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은 스탈린 자신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소련군이 후퇴할 때 스탈린은 딱 한 가지 간단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고 나머진 전부 불태워라. 자기 나라의 도시를 자기 손으로 불태우고 공장과 다리를 폭파시켰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을 늦춘다는 명목하에 국토 전체를 초토화시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는 동안
스탈린은 오히려 이 혼란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국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점령한 국가들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왔습니다. 공장 설비, 철도 차량, 가축, 예술품, 기계,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약탈했죠. 동유럽의 산업단지 전체가 해체되어 소련으로 옮겨졌습니다. 동시에 스탈린은 서방 세계도 최대한 쥐어짰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무기대 여법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동맹국에게 무기, 식량, 보급품 등을 즉각적인 대금 지불 없이 제공하는 것이었죠. 연합국은 나치와 싸우는 스탈린을 돕기 위해 트럭, 연료, 식량, 무기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스탈린은 이 모든 것을 감사히 받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대부분을 돌려주길 거부했습니다. 여러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스탈린이 이런 식으로 긁어모은 분은 총 2조 루블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입은 피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1조 달러, 약 1경 5천조 원에 달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막대한 잉여 자금으로 스탈린은 조용히 세계 최대 수준의 금 보유고를 쌓아 올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쟁 포로들을 광산에 강제 노동력으로 투입해 막대한 양의 금을 채굴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죠. 그리고 이 금을 이용해 서방과 무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 스탈린은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막대한 잉여 자금, 산더미 같은 황금, 완벽한 독재 정권을 위한 부를 축적한 셈이죠. 하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지도자가 자본주의 무역 시스템을 이용해 부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대놓고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방에 대한 의존도를 지지자들로부터 숨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거대한 금융 그림자 네트워크, 즉 유령 금융 제국을 건설합니다. 시작은 서방 세계에 있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세 개의 은행이었습니다. 런던의 모스크바 나로드니 은행, 파리의 유로뱅크, 그리고 테헤란의 방크 루소이란.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금융회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스탈린이 금을 옮기고 기술을 사들이고 해외에 돈을 숨기는 비밀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비밀 계좌를 만들고 유령 회사를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자본주의 금융을 맹비난하면서 뒤로는 권력 유지를 위해 그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활용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서방은행들은 그냥 이 장단에 맞춰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련은 포트녹스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서방 금융가들의 눈에 소련은 신용도가 높고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 우량 고객이었던 겁니다. 이 역의 시스템을 통해 스탈린은 소련이 만들 수 없는 것들을 사들였습니다. 서방의 기계를 수입하고 핵심 원자재를 확보했죠. 그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경멸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자신의 정권이 생존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스탈린이 죽었다고 이 시스템이 사라졌을까요? 천만에요. 그냥 리브랜딩 됐을 뿐입니다. 공산당은 연설과 공식 석상에서는 계속해서 자본주의를 비난했지만 문디에서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5년까지 소련은 서방 세계의 은행 수를 조용히 3배로 늘렸습니다. 런던, 파리 등 주요 글로벌 금융허브에 7개의 은행과 3개의 주요 지점을 운영했죠. 앞서 말한 모스크바 나로드니 은행과 유로뱅크는 런던과 파리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은행들은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며 소련과 서방 간의 자금 이동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은행들은 단순한 돈줄이 아니었습니다. 수익 창출 센터였죠. 소련금을 조용히 팔고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옮겼습니다. 서방 은행들조차 이례적으로 여길 만큼 철저한 비밀주의로 거래를 감쌌습니다. 심지어 냉전 시대에 이 은행들은 또 다른 유용한 목적, 바로 정보 수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서방 기관들을 감시하고 모방하는 데 너무나 깊숙이 관여한 나머지 오히려 효율성과 신중함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죠. 덕분에 서방의 거대 은행들과 동일한 우대금리로 예금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산권의 글로벌 무역 패턴, 가격, 물류에 대한 상업적 통찰력을 제공했고 서방 기업들의 신용 정보를 빼내 누가 믿을 만한 파트너인지 누구를 압박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치적 이념은 이익 앞에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서방 정부들은 이를 자국 수출을 늘릴 기회로 보았고 심지어 서방 은행들은 소련 내부에 직접 투자를 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워싱턴은 점점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CIA의 기밀 해제된 보고서는 서방에서 소련은행을 통해 유입되는 경화대출이 사실상 소련의 군비 증강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는 돈을 제공함으로써 서방이 자신들을 겨누는 무기를 만드는데 돈을 대주고 있는 셈이었죠. 자, 여러분은 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에는 이 금융 시스템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공산당의 부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올리가르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내부자 계급에게로 흘러들어가 간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방 세계는 또다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IMF, 미국 정책 입안자들, 월스트리트 경제학자들은 충격요법이라는 대담한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낡은 소련 시스템을 감전시켜 죽이고 러시아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도록 강제로 흔든다는 아이디어였죠. 그 결과 러시아는 하루아침에 국가 통제를 풀고 민영화를 받아들이고 시장을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른 것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공공자산 사유화였습니다. 1992년 러시아 정부는 1억 4,800만 장의 민영화 바우처를 시민들에게 1인당 한 장씩 나눠주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전 국영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공평한 기회처럼 보였죠. 하지만 현실은 구소련 은행가 계급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임이었습니다. 이미 은행을 소유하고 있던 미래의 올리가르이들은 헐갑에 수백만 장의 바우처를 사들일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당장 먹고 살 식량과 약이 급했던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바우처를 헐갑에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줄이 있던 엘리트들은 공장, 광산, 유전, 방송국을 헐갑에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 역시 서방은행 및 신용기관들과의 공조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경제가 불타오르고 서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올리가르이들의 자금을 옮겨주고 역의 계좌에 불을 숨겨주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올리가르이들은 아직 정부 손에 남아있는 산업들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손잡고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더 어두운 계획을 꾸몄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소수의 초부유층 내부자들이 옐친 정부에 수십억 달러를 빌려주는 대가로 석유, 가스, 금속 등 주요 국영기업의 임시 경영권을 받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정부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자 올리가르이들은 그 자산을 영원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러시아의 보석과도 같았던 거대 석유 기업, 금속 제국, 은행들이 헐갑의 내부자들에게 팔려나갔고 그들 중 다수는 구공산당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러시아가 실패한 민주주의 국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낡은 세력이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1999년 그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경제는 불안정했고 옐친의 인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옐친과 그의 측근들은 체면을 구기지 않고 깨끗하게 퇴장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눈에 띄지 않는 전직 KGB 요원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소심하고 충성스럽고 조용하며 통제하기 쉬워 보이는 인물. 그들은 이 남자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자신들을 집어삼킬 괴물을 풀어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푸틴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KGB 인맥과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푸틴은 올리가르이들의 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그리고 공포를 어떻게 지렛대로 활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반대하거나 도전했던 많은 이들은 죽거나 추방되거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공산당 엘리트들은 마침내 완전히 숙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푸틴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빚진 충성스러운 인물들을 앉혔습니다. 자신의 충성파 올리가르히들을 통해 자산을 통제함으로써 그는 이제 시스템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기존 시스템의 열쇠를 낡은 세력에게서 빼앗아 그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푸틴의 개인 자산은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0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궁전, 수많은 자동차, 개인 제트기, 숨겨진 회사들. 하지만 서류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수많은 유령 회사와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자신의 부를 숨깁니다. 오늘날 푸틴 하이 러시아가 움직이는 방식은 스탈린 시절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권력자에 대한 충성심에 보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협을 제거하고 반대자를 공포와 힘으로 억누르도록 만들어져 있죠. 이 권력은 비밀 경찰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경을 훨씬 넘어 운영되는 그림자 금융 제국을 통해 보호됩니다. 푸틴은 사실상 스탈린이 만든 비밀 자본주의 제국의 최신 CEO인 셈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서방 지도자들은 제재, 자산 동결, 경제전쟁 등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정책들은 러시아에 타격을 주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돈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금융거래는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 통화는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서방은행들은 떠나고 싶어도 러시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푸틴이 그의 비밀 금융 제국과 금융 통제력을 통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재는 크렘린궁의 비밀은행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겨냥하지 못했고 오히려 푸틴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장악력만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일부 서방은행들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EU 제안에 반대하며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푸틴의 제국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강력한 독재자들 뒤에 있는 진정한 힘은 핵무기나 탱크, 공산주의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금융에 대한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가 누가 통치하고 누가 먹고 살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미국 대통령들이 푸틴이나 빈살만, 시진핑 같은 반민주적인 지도자들에게 결코
전면적으로 맞서지 못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결국 돈으로 기결되니까요.